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 증시 보니까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4만 선 돌파했고 S&P 500도 5,300 넘어섰고 네.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뭔가 주가 상승세가 다른 섹터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겠죠. 네. 뉴욕 증시 시총 10위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떻게 이 와중에 지수가 올라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와중인데 미국도 딴 거 없네요. 비싼 쪽은 아무래도 매수가 좀 줄어들고 좀 싸 보이는 쪽으로 또 가고 있고 네. 그런 흐름인데 그나저나 오늘 우리 장 열리는 게 좀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너무 참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이제 조금 보고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많아가지고 구리고 뭐고 다 올라가고 원자재 시장도 난리를 치고 이런 와중인데 그 돈 다 어디 가고 한국은 왜 안 들어오죠? 아쉽네요. 오늘 뚜껑 열어봐야죠. 뚜껑 열어봐야 되겠는데 그다지 이렇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그래요. 네. 왜냐면 소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 지금 저 하나 이렇게 참 희생하는 이 마음을 아실란가 모르겠다. 자,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아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네요. 사실 그걸 봤었는데 워낙 금요일 날 많이 빠졌어갖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사실이잖아요.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앞으로 발표될 그러한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네. 지금 확실한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는 조금 약화된 것만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 또 대표님 나오시면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세계 일주를 한번 시켜주시잖아요. 네. 아니 지금 세린메이가 진짜 무색한 5월이에요. 다 좋아요. 네. 홍콩 이런 데는 훨훨 날아가고 있고 유럽도 나쁘지 않고 예. 지난 주말만 하루만 따질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다 좋은데 지금 5월이면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여름까지 갈 룸을 남겨두는가? 보통 이렇게 5월에 좀 조정을 받아야 서머랠리가 나올 텐데 너무 달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세린메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10월까지의 그 6개월 성과가 그 다음 6개월보다 둔하다. 상대로 덜 오른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너무 5월에만 5월에만 집중할 건 아니다.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확실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는 진짜 우리만 초대받지 못한 전 세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충 체크해보니까 한 20개국 중에서 14개 나라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요? 예.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쪽인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인도 이런 쪽이 다 대부분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뭐니 해도 지금 지난 한 달간 놓고 보면은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좀 봐야 된다고 했던 그 중국, 홍콩 증시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20% 한 달 동안 20% 올랐고요. 지난 한 달간도 3% 올랐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기본적으로 최고의 그러한 재료가 된다라는 거를 지난 3년간 거의 반토막 났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제 좀 갈 길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만 쪽이 아시아의 어떤 기술주를 주도하는 대만 쪽이 지난 한 달간 이제 그 사이에 조정을 뒤로 하고 좀 위로 올라섰고 미국이 4월 달에 상당히 고생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오랜만에 지난 한 달간 확실히 좀 많이 올라서 최상위권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것이 좀 의미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이 죄다 다 그 사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지난 한 주 한 달로는 한 중위권 정도 한 5% 오르긴 했지만
지난주 특히 금요일 날 좀 많이 밀리면서 예. 한 주간 올랐던 걸 다 토해내 버렸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말씀 주신 대로 좀 불안한 이번 주 출발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글로벌 증시는 투자자들이 정말로 투자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기 보니까 주간으로 하락을 보인 데가 우리 한국, 스웨덴, 프랑스는 요새 또 저기 뭐 시위가 한참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지난주에 어쨌든 사상 최고가는 넘었었어요. 넘어섰다가 예, 예. 네네. 스웨덴은 왜 저러죠? 저 뭐 집값이 난린가 보던데 막 폭락하고. 네네. 스웨덴도 경기 침체에 아마 들어간 경기 걸로 침체. 기억합니다. 지금 사실 유럽 국가 중에 예. 3분기 연속 경기 침체에 들어간 국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럽 쪽의 금리 인하, ECB가 6월에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사실은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좋은 그러한 이제 악재가 그러니까 소위 경기의 악재가 증시에는 호재가 되는 네.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 이 스토리가 유럽에는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이나믹하고 뭐 스펙타클한 면은 떨어져도 노르웨이, 스웨덴 저런 나라는 잔잔하면서도 뭐 별 탈 없는 걱정 없는 나라인가 싶었는데 사실 돈은 많은 돈 많은 나라들이니까요. 나라죠. 예, 석유도 나고. 사기도 나고. 네. 예. 아니 보니까는 1분기 때가 보니까 섹터별로 봤을 때 S&P 500 중에서 유틸리티 쪽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연초부터 기술주 너무 보지 마시고 네네. 에너지 유틸리티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이렇게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연초 이후로도 유틸리티가 이제 혹시 1등이 됐더라고요. 업종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틸리티가 유틸리티라기보다는 AI가 되려면 유틸리티가 꼭 필요하다. 이제 결국 그래서 AI 밸류 체인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사실은 부각되는 측면이 네. 분명 강하고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달간 일주일간 확실히 압도적으로 유틸리티가 지속적으로 좀 1위 업종으로 좀 위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한 달간 뭐 금요일 날은 살짝 오르긴 했지만 한 달 동안 미국 금리 좀 내렸거든요. 네. 사실은 10년물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두 업종이 확실히 올라왔다. IT가 확실히 올라왔고 왜냐하면 성장주의 고퍼주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두 번째는 그 사이 고생했던 부동산. 부동산은 금리가 떨어져야만 사실은 올라간 리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세 업종이 S&P 500을 확실히 압도하는 그러한 업종으로 등극해서 모양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그전에는 빅테크, IT, 플랫폼에 쏠리던 것들이 이제는 좀 분산된 거. 그래서 사실은 다우 지수가 우상향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우는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큰 손들이 펀드들이 벤치마크로 다우 안 쓰거든요. 네, 다 MSCI나 S&P 500 이런 거 쓰지. 사실 다우는 워낙 오래된 워낙에 전통이 있고 제일 오래됐다 보니까 다우 하는데 사실 요새 계산법을 좀만 공부해 보시면 그거는 쫓아가면 안 되는 네. 지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다우를 보면 그쪽엔 상대적으로 IT가 좀 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업종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에서 다우가 저렇게 오를 정도면 확실히 매기가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다우의 최고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 증시는 어땠어요?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유틸리티 섹터라든지 금리에 민감한 IT, 부동산 쪽이 좋았고 국내는 좀 상황이 어땠나요? 모양이 좀 다르죠. 예. 이제 잘 나가는 업종이 확실히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데가 역시 금융이다. 금융. 이제 지난주는 좀 보험주나 이런 게 금요일 날 좀 조정받고 그래서 좀 느낌 안 좋으셨을 텐데 한 달 일주일 놓고 보면은 확실히 금융주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업종은 금융이었다. 그러게요. KB금융이 시총 10위까지 올라온 거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보면 결국 그 뒤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네네. 그러니까 사들이는 순매수하는 업종의 종목들이 확실히 올라간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는 한 주 쉬긴 했지만 기계, 해운, 조선이 있는 산업재 업종이 2위를 했고요. 흥미로운 거는 필수 소비재가 지난주에 확실히 올라섰습니다. 한 주 사이에 올라선 거, 한 달 사이에 올라선 게 네. 강하고요. 결국은 이런 업종,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국의 업종 흐름하고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업황이 좋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은,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어오는, 어찌 보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쪽에 선호하는 분야가 확실히 주도적인 업종으로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업황과 밸류에이션 이런 걸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초반에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가셔야죠. 이 HLB 사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아니 오늘 새삼스럽게 확인해 봤더니만 상장사 중에 HLB라는 이름 달고 있는 회사가 9개나 되네요. 이쯤 되면 진짜 어지간한 재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트렌드긴 하죠. 예. 예. 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미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네. 미국 같은 거나 유럽 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주가 있고 여러 종목들이 다 상장돼 있는 케이스들보다는 네. 보통은 다 몰아서 지주격인 회사를 혼자 상장시키고 나머지는 밑에 비상장 자회사로 들어가서 예. 전체 흐름을 그 한 회사가 다 투자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단순화된 그 지배 구조와 투자 구조 모양 이런 것이 좀 더 저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선명하고 네. IR 하기도 훨씬 쉽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파벳 구글 아닙니까? 뭐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선도적으로 좀 최근에 했던 거는 메리츠 메리츠. 지주 그게가 밑에 네. 상장돼 있던 네. 데를 다 밑으로 넣고 네. 혼자 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좋은 성과를 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성공 가능한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중 상장 이슈, 더블 카운트 이슈를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참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것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헷갈리게 하는 또 분산되게 하는 힘이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송 대표님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소장님 의견이요. 아니요. 이 자리가 보니까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더라고요. 제가 또 송 대표님처럼 어디 뭐 패널로 가든지 뭐 이렇게 네네.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특히나 증시 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더더욱이나 저는 뭐 매번 이거 대침 갖고 다닙니다. 참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죠. 또 그거 할 수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사례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 FDA 승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남의 나라 걸 쉽게 내주기 어렵죠, 사실. FDA 입장에서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기야 또 FDA에 또 미국 내에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의 또 견제도 엄청날 것이고. 그럼 제가 알기로도 매우 보수적인 조직이라서 네. 이렇게 뭐 상당히 그런 편에서는 우리나라 식약청이 좀 더 굳이 표현하면 공격적, 진보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미국의 FDA가 훨씬 보수적이고 느리고 이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HLB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항서제약하고 이제 병용요법을 이번에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내용은 이게 이제 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예. 다를 수 예, 있긴 예. 한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런 표현 있지만 주는 놈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좀 아쉽죠.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 기대도 많고 했을 텐데 사실은 뭐 이게 상당 기간은 뭐 그 뒤로 밀릴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 이제 이런 투자는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특히 이런 이제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 이슈 이런 것들은 또 이 IT 쪽과는 조금 다른 분야인 네네. 것 같아요. IT는 체크킹이 잘 되는 편인데 비교적 미리미리. 네. 하지만 이 신약 쪽은 정말로 복불복 케이스들이 아하.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걸 아시고 좀 임하실 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몰입돼 있거나 이러면은 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교훈으로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엔비디아 더 간다. 뭐 고평가다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좀 더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더 엔비디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왜냐하면 눈높이가 훨씬 더 이제 높아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단 M7의 최근 흐름에서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M7 내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미국 S&P 500을 나스닥 100을 다 혼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년간 S&P 500이 올라간 거에 거의 4분의 1, 25%를 엔비디아 혼자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한 80% 올랐고 한 달간도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안의 흐름도 M7 안에서 그 사이 탈락했던 지난 한 달간 애플과 테슬라가 좀 올라준 게 좀 흥미롭고요. 반면에 잘 나가던 업체들 중에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메타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다 최근 들어선 지수 S&P 500보다 못합니다. 네. 이게 좀 뭐 흐름이 좀 특이하죠.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투자 열풍 지속되고 있긴 한데 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사와서 AI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고객사들이 이 세 군데지 않습니까? 네. 알파벳도 그렇지만 메타,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결국은 AI 투자는 좋은데 네. 그걸로 돈을 잘 벌 수 있겠니?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어찌 보면 시작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최근에 아마 글로벌 CTO들한테 질문했을 때 AI 투자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의미 있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통 ROI라고 합니다.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네네. 투자 수익률이 의미 있게 향상될 거냐 그랬더니 3년 안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수익성이 이렇게 개선됐습니다라는 얘기하기보다는 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 만족도가 올라왔다. 예. 뭐 이런 네. 식의 좀 두리뭉실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AI 투자가 지금 열풍 공격적으로 경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고객사들이 돈을 못 벌면 이 열풍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 매의 눈으로 좀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엔비디아가 그러니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인데 네. 뭐 특별한 이번에 미국이 뭐 특별한 지표가 없는 주간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시장은 보면서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900불 근방에서 이걸 갖다가 더 올라가기 위한 다짐인지 아니면 이게 단기적이거나 뭐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기까지였나 보다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인지가 이제 실적에 달린 것 같은데 그죠?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번 금말 그 사이에 지난 4개분기 동안 어마어마한 실적을 어마어마했죠. 냈었습니다. 예. 그 6번 장표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작년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그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고요. 전 분기 대비로 보면 지금 2분기에 120%, 60%, 37%. 예. 전 분기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 컨센서스로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는 게 21%. 이러면 전년 동분기, 작년 1, 4분기 대비 얼마나 느는 거냐면 이거 500% 느는 겁니다. 6배 느는 거고요. 저 우측에 있는 매출 19%는 대략적으로 한 180%, 네. 한 3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또 재미있는 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상보다 실제치가 많이 높았었다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 네네. 서프라이즈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서프라이즈 비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지난 4개 분기 동안 주당 순이익은 20%더 높았고 매출은 13%더 높았습니다. 예. 시장 예상보다 저 정도는 더 높았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적어도 직전 분기에는 거의 10% 이상은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엄청 높아진 눈높이를 10에서 20%더 높게 나와야 만족을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높아진 눈높이를 어떻게 충족할 거냐 또 그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줄 거냐가 향후 그런 AI 밸류 체인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만은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엔비디아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한번 우리 송 대표님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5월 9일부터 확연한 이 괴리가 나타났어요. SK 하이닉스는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날부터 이렇게 삼성전자는 막 밀리기 시작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서 하락을 멈출 만한 레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여전히 그 엔비디아
뭐 납품 관계 요게 지금 키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가장 강한 부분이 HBM, 네, HBM 쪽. HBM 쪽이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좀 체면국이고 아직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이전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예. 처음으로 어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역사적 평균인 한 1.5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는 최상단인 한 2.2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밸류에이션 갭이 거의 2배까지 안 돼도 한 5, 60% 이상 SK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건 사실은 그때 테크데이 때 엔비디아의 테크데이 때도 다들 얘기했었지만 기대감 분명히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띄워주는 얘기를 젠슨 황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하지만 그 거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부터 예. 지금 HBM 납품을 세컨 납품업자로부터 다 받고 1대, 2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3대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들어오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주문 물량이 들어와야만 거기까지 확장을 하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되느냐 여부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때 나오는 것, 전망에서 나올 수 있고 혹시 그러한 것이 잡히냐 여부가 삼성전자가 다시 모멘텀을 받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좀 앞으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찌됐던 한 달이라든지 일주일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유틸리티라든지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주 이쪽 부동산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기존에 시장 상승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좀 쉬었는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관건은 말씀 주신 대로 후자. 나머지 업종들 그 사이에 못 갔던 업종들이 가야만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익의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트가 열렸네요. 파란색 선이 M7의 분기별 전년 동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고요. 네. 사실 지난 4분기가 가장 높았죠. 거의 60% 성장을 했다가 이번 1, 4분기는 거의 한 48%, 그다음에 2, 4분기는 뭐 20%, 10%. 이제 엄청난 성장이 하지만 성장 모멘텀은 꺾인 게 분명 맞습니다. M7이. 그러니까 결국 M7의 주가 흐름이 그래서 정체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나머지로 지금 기대감을 흐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M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종목들. 그래서 S&P 493이라고 부릅니다. 7개 뺀 것. 그것이 분기 주황색 막대 그래프인데 이번 1, 4분기까지도 역성장이에요. 이익은. 아하,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계속 우상향해 갖고 내년 1, 4분기 정도 되면은 M7과 이익 증가율이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그러네요. 거다. 사실 이 기대감으로 지금 나머지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관건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단단한 소비가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글로벌 수출 종목보다는 내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나머지로 들어가려면 미국의 소비, 미국의 내수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근데 소비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시장에서는 예.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거야 연준이. 예. 그러면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차트를 저걸 열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차트를 열어보시면 미국의 실질 소비 이것이 이제 이게 하향 안정된 거냐 아니면 혹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게 네. 이게 뭐냐면 파란색 선이 이제 명목 소매 판매 미국의 70% GDP의 70%가 미국의 소비인데 그중에 한 40%가 이 소매 판매거든요. 네. 이 소매 판매를 소비자 물가로 나누면 그게 이제 소위 실질 소매 판매인데 그것의 장기 추세선이 점선입니다. 근데 코로나 직후에 재정 부양책 엄청 쓰고 돈 쏟아내면서 장기 추세선을 위로 뚫고 엄청난 소비를 해낸 거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는 인플레이션만큼도 못하는 소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이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속도가 혹시 좀 더 깊어지면은
이게 사실 아까 봤던 493개의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예상만큼 못 나오면 지수 자체는 이제 상승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수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더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거 지금 이제 M7하고 나머지 93개의 그 순이익 증가율 저 그래프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송 대표님이 파란색 막대기 M7의 순이익 증가율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493개 M7 제외는 우상향하면서 저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걸 딱 보니 최근 시장 흐름이 한눈에 그냥 드러내요. 그러니 작년 4분기에 M7은 순이익 증가율이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도 순이익 증가율이 저 정도 이제 막대기가 작아졌지만 순이익 자체는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늘어나 그러나 시장은 저 증가율 이 1차 미분의 개념으로 늘 따지니까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꺾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꺾였다기보다는 M7은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 되는데 또 안타까워지네요. 우리는 또 그때 한참 또 M7 쪽으로 막 돈 가자고 막 난리를 쳤으니 그러네요. 근데 또 모르는 게 시장인 게 저는 얼마 전에 굴이 이거 좀 과한가 싶었더니 이거 굴이 훨훨 날아가는 거 보니까 어우 뭐 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니켈은 왜 뛰고 네네네. 도대체 아니 뭐 그걸 갖다 중국발 이유로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새로 뭘 짓는 게 아니고 미분양 철철 넘치는 저걸 갖다가 그냥 사주라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 얘기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어쨌거나 돈은 풀리겠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홍콩 지수가 그러니까. 앞서 본 대로 예. 한 달 만에 20%나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로 봤을 때는 85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7,900원, SK하이닉스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7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78만 7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4,5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6,500원, 기아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1만 3,900원이네요. 셀트리온하고 포스코홀딩스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8,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좀 반등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1만 4,500원, 에코프로도 0.9% 상승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1,000원이고요. HLB, 가남신약, 리보세라닙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좀 주가 지난 금요일에도 하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호가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하한가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7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NK문 강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HPSP가 3%대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42,900원, 리노공업도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8,500원,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8,400원, 클래시스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양시장 혼조세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 미국 FDA 승인 불발 소식 개별적인 이슈가 좀 아무래도 코스닥 전체 조금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 이게 뭔가 좀 호가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상승폭, 반등폭이 조금 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뭐 어쨌거나 HLB로부터 받는 그 유탄 거의 뭐 치명적이네요. 지수는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총이 얼마나 커졌다가 단숨에 2위까지 올라섰고 올 그랬다가 들어 HLB 주가가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맞아요. 거의 금요일 날 장 마감 때 보니까 뭐 하한가에 매도 잔량이 한 2천만 주 되는 것 같던데
야, 그래 뭐 저런 쪽이 다른 종목들이나 섹터에서 올라간다 해도 지수가 코스닥은 힘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그나마 지금 예상가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른 쪽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 아까 정민 앵커 성공하신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별 기대 안 합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내게 하신 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큰 힘이 된 거죠. 아, 그만큼 소장님의 발언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냥 뭐 저 혼자 그러고 삽니다. 예. 좋은 마인드세요. 아니 지금 오늘 시장 보니까 일단 뭐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호가 움직임도 사실 이제 뭐 막상 개장하고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네, 특히 네. 개인 투자자분도 할 만큼 하신 거고 결국은 이제 기관과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결국은 이 장을 어디로 끌 것 같지 주도권이 네. 그쪽에 좀 넘어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약간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생각의 틀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경기 사이클이란 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사이클의 흐름인데 경기 주기가 순환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떤 이제 상황이 처음부터 회복돼서 막 좋아지다가 돈이 몰리면 공급이 엄청 들어오고 그러다 공급 과잉이 되면 정점을 지나서 이제 재고 막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수축돼 갖고 예. 침체해 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때 이제 재고 다 털어내고 뭐 이런 흐름 이것이 이제 보통 경기 순환, 경기 사이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보통 제가 한 4단계로 보통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점과 고점과 저점이 있고 그 사이를 회복기, 확장기, 정점, 수축기 요 흐름으로 가는데 대충 지난 한 5, 60년 동안 그때 주도하는 업종이 뭐냐를 이제 보자고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숫자들 보시면 보통 이제 회복기에는 부동산 산업재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확장기에는 IT, 금융, 통신 서비스 이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이제 네이버 뭐 이런 거 있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고점에는 금융 에너지 소재, 저점에는 건강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여기를 보시면 뭔가 느낌이 혹시 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단계, 3단계 그 사이쯤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최근 들어서 연초 이후에 들어와서 떠오르는 업종들을 보면은 이 고점을 지나서 저점에서 확인되는 주도 업종들이 눈에 이제 포착되기 시작한 그러게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서 전 세계가 경기 확장기를 예. 엄청 지난 거거든요. 예. 지금 연준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는 역할은 저 고점과 저점의 폭을 좁히면서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게 목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나타나서 최근에 유틸리티니 필수 소비재니 또 이제 소재니 에너지니 지금 고점과 저점 사이에 어떤 보이는 그런 주도 업종들이 팝업이 된다고 하죠. 보통 막 네.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현재 경기가 확실히 이제 끝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것이 안정적으로 연착륙으로 가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것이 이 침체로 빠지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도나 신호로 해석이 되면은 또 금리나 명분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물가죠. 물가 아, 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 자산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아까 요거 이제 그 주식 내 업종을 볼 수 있는 게 네. 이거면 그 다음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총 4개의 자산구로 놓고 봤을 때 똑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흐름은 주식이 좀 제일 좋은 편이긴 한데 이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말기와 침체로 갈수록 원자재하고 금이 잘 나간다. 아, 느낌 안 좋은데요. 요새 지금 원자재가 난리인데.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정점을 지나서 마지막 쪽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해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아, 지금 원자재하고 예, 예, 금이 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침체에 가면 이제 원자재도 플러스가 나긴 하지만 좀 빠지고 금이 이제 나홀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2,400달러 온스당 돌파한 그러니까 상황. 이 정도면 사실은 금이 좀 빠져줘야 될 텐데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자산군에서 의미하는 거는 지금 구리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확실히 지금 자산군이 보여주는 현재의 경기의 그런 구간은
정점을 지나서 말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만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갖고 짜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거 딱 말씀드립니다. 지금 송 대표님 저 차트 보면은 저거 펀더멘털이나 어떤 실수요보다도 저쪽에 엄청난 지금 또 투기 세력들이 몰렸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예, 그 첫 번째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도 분명히 예,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탈세계화되면서 탈세계화, 세계화. 네, 이제 네네. 제2의 냉전 뭐 이런 네, 얘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재고를 어마어마하게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또 예, 다시 그래서 지금 구리, 철광석, 뭐 석탄 할 거 없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수입해 갖고 재고를 끌어올리고 지금 다 있거든요. 사들이는 거고. 그 예, 그러니까 물가 2009년, 2010년에도 또 그거 한번 했었는데 예. 중국에 근데 재밌는 건 달러를 팔고 달러를 팔고 그러니까 미국채를 팔고 예. 미국채 팔고 원자재를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 지금 그런 구매를 가고 있어서 뒤에 이것이 그냥 돈으로만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실물 수요, 소위 재고를 재축적하는 리스타킹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 지금 정민앵커 곧 개장 보자 하실 것 같은데 네. 10초짜리 삼양식품 오늘 갈까요? 더 갈까요? 글쎄요, 그렇게 20% 가고 근데 오늘 정도면 그래도 그 정도 성과를 냈으면 올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헤드라인 보셨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니까 예. 예, 워낙 그 멘트 해보신 예. 적 있으세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먹고 갈래. 실적이 그 정도 나왔으면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오늘 합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불닭으로 제가 불닭볶음면 트라이. 우유와 같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뉴욕 증시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S&P 500도 5,300선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그 발표에 따라서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FOMC 의사록도 좀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일단 다우지수 S&P 500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요. 업종 간 순환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HLB 사태 여파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양상인데 과연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6% 상승입니다. 2,741포인트. 코스닥도 강보권이네요. 85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9% 올라갑니다. 78,0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상승합니다. 19만 1,9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2% 소폭 올라갑니다. 37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8% 상승하네요. 79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8% 올라갑니다. 24만 6,000원이고요. 기아도 0.98% 상승합니다. 11만 3,400원. 셀트리온도 0.47% 올라갑니다. 19만 2,400원.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39만 9,000원이고요. KB금융도 호가와는 다르게 1% 상승 보여줍니다. 8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0.4% 올라갑니다. 21만 3,500원이고 에코프로는 0.7% 올라가네요. 10만 400원. 알테오젠이 0.2% 떨어집니다. 18만 9,200원이고요. HLB는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4만 7,000원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좀 표시가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HLB, 가남신약, 리보세라닉, 미국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한가 흐름 이어집니다. HLB 오늘 지금 하한가고 지금 네, 자 그리고 엔캠은 0.5% 상승합니다. 29만 2,500원이고요. HPSP가 0.9% 상승합니다. 4만 1,650원. 리노공업이 0.7% 떨어집니다. 26만 4,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0.7% 상승하죠. 9만 6,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17만 5,500원. 그리고 클래시스도 소폭 상승 중이죠. 4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전선주가 다시 강세입니다.
KBI 메탈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4,030원이고요. 대한전선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9,210원. 그리고 재룡전기도 2% 강세 69,400원이고요. 대원전선도 2.3% 올라가고요. 가온전선도 4.2% 상승하면서 63,900원. LS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75,400원이고요. LS 일렉트릭도 3.4% 상승 198,600원. 일진전기도 3.8% 강세고요. LS 에코에너지도 4% 이상 올라가면서 29,9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전선주들 지난주 후반에 좀 쉬어가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비철금속도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구산업이 지금 12% 급등합니다. 7,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3% 강세 52만 8천 원이고요. 풍산도 3.8% 상승하면서 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금가격 강세로 인해서 보통 국내 증시 쪽에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기 마련이죠. 황금 ST, PJ 메탈 모두 1%, 2% 이상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또 수산주들도 상승세가 이어지네요. 수산주 같은 것도 지난주에 이미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지금 사조 시푸드가 15% 급등합니다. 5,120원이고요. CJ 시푸드도 9% 넘게 올라갑니다. 4,380원. 한성기업 2% 상승 중이고요. 신라교육, 사조대림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신라교육은 9,900원, 사조대림은 4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운주도 좀 올라가는데 해운주 내에서는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금 HMM이 4% 강세 16,8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페노션도 1.8% 상승합니다. 4,420원이고요. KSS해운도 1.4% 올라가고 흥하해운도 0.4% 올라가고요. 반면에 대한해운은 1% 약세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온임지수가 지금 4주 연속 상승세라는 점에서 해운주들 또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215억 원, 30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50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75억 원, 206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71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좀 많이 사요. 지금 3,912계약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나지로 90전 하락한 1,3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진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게 넘쳐난다는 생각은 드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예. 네. 돈 많습니다. 네. 돈 많고 저도 돈 많으면은 인플레 시대에 뭐라도 잡아놓겠습니다. 뭐 잡고 싶으세요? 아니 주식이든 뭐든 잡아놓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과거 전력을 살펴보고 조금만 이렇게 과거 전력을 살펴보면은 막 급등주라 하더라도 네. 요거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되겠다 싶은 게 보이거든요. 네. 예, 지금 그런 거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도 와, 많은- 삼양식품 보셨어요? 삼양식품 아, 또 상한이에요? 아니 25% 급등. 25%. 예. 그러니까 저까지도 먹겠다는데 아직 안 드셨어요? 아니 먹어는 봤죠. 먹어는 네. 봤는데 또 이제 삼양식품이 또 이까지 왔으니까 기념으로 한번 일단 오리지널 한번 먹고 뜨거우니까 또 약간 노란 거 풀어놓은 게 뭐지? 로젠가 치즈인가 그런 것도 먹고. 까르보나라인가요? 예. 그리고 송 대표님 말씀 맞다네 옆에 우유도 하나 갖다 예. 놓고. 오늘 드시고 인증샷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진한테 넘기면 아마 내일 이렇게 또 뜰 거예요. 뜰 거예요. 네. 돈 많은 거 맞죠, 대표님? 아, 그럼요. 네. M2 저도 한번 최근에 한번 들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M2가 이렇게 통화량이 이렇게 수그러들다가 다시 또 살짝 고개 들더만요. 네. 거기에 이제 드디어 중국도 거기 합류하기 중국도 시작- 합류하고.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발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유동성 공급 그것만은 분명 좀 더 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조 위안 정도.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0조 원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투입을 해서
관련된 그걸 결국 부양책. 중국 인민은행이 또 돈 찍어서 사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부는 이제 인민은행으로 들어갈 거고, 예.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은 이게 이제 양쪽 하나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양쪽 안 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5월 FOMC 의사로 공개되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 상황을 좀 저희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저번 FOMC 파월 의장 그 기자회견 이후에 그 스피커들의 얘기들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네네. 많이들 나오고 있고 아마 그게 이번에 확인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이제 가장 큰 건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뭐 논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다들 그 지난주에 미국 4월 CPI가 발표됐을 때 다들 환호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좀 잡혔다. 원래 지금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뭐 3%, 0.3% 이상, 0.4%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조금 내려와서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잘 까서 열어보면은 좀 걱정스럽다는 거고요.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본인들의 입으로 늘 얘기하던 소위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네. 소위 서비스 물가에서 그 주거비까지 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에너지 식품 빼고 주거비까지 뺀 네. 그것이 보면은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검정색 선입니다. 우상향하면서 이게 4.9%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비 탓만 할 것도 못 되네요. 네. 그리고 파월이 기대하고 있는 자가 주거비. 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가격 올라가는 거를 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기회비용 이슈로.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자가 주거비가 내려오고는 있지만 5.8%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려온 속도가 둔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시장의 기대는 연내에 이제 소위 금리 인하가 원래는 1회 미만으로 줄었다가 이게 참 이게 시장도 엄청 핫합니다. 빠릅니다. 연초에는 6, 7회 기대했다가 다 포기했다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또 다시 한 2회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연준이 마음 편하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본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초근원, 슈퍼코어 물가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잡히기 전까지는 연준은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어졌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도 테이블에 올려놓기는 쉽지 않아서 저는 여전히 연내에 뭐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대로 만약에 저게 계속 가면 없을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래서 근데 걱정은 이제 이런 거죠. 그때도 지난주에 저희가 저기 스태그플레이션도 얘기했지만 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성장이 소비가 둔화되면 이게 이제 되게 안 좋은 조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스태그나 뭐 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약간 유머를 하셨지만 둘 다 보이는 지금 상황이 이번 숫자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런 또 밈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네네. 미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파월 의장께서 이번에 또 저기도 걸리셨던데 코로나에 걸리셨더라고요. 빨리 완쾌되셔갖고 스태그나 플레이션이 보이는지 확인하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 갔다가 또 거기서 뭐 감염이 됐는지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저 파월 의장 같으면은 백신 맞으라 하는 족족 다 맞았지 않았을까요? 부스트샷까지. 뭐 그러셨지 않을까요? 결국 아무 면역 효과는 없다 하는 게 밝혀지네요.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까요. 안 맞는 것보단 낫다. 네네. 에이. 특히나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 급등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이게 생산자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CPI 발표 전날 PPI가 발표했는데 예. 생각보다 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들을 했는데 그 PPI보다 먼저 앞서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또 선회하는 게 뭐냐면 구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짙은 파란색 선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구리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선, 얇은 녹색 선이 미국의 근원 PPI입니다. 보시면 방향성이 거의 같고 구리 가격이 먼저 빨리 뛰면은 시차를 두고 지금 녹색 선, 근원 PPI가 따라 올라가고 따라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보시면 구리 가격이 하늘을 완전히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결국은 PPI가 따라 올라갈 거고요. PPI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또 시차를 두고 소비자한테 전가하게 되죠.
그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구리 가격 상승 자체가 시차를 두고 PPI, CPI로 계속 옮겨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시나리오 안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대표님 뭡니까 이제 금융투자소비세 금투세하고 또 이제 6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공매도 금지가 지금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뭐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공매도 금지는 계속 반대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신다는 거죠? 네, 그거는 시장에 맡겨두는 게 저는 맞다. 예.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고 더 정교하게 하는 건 맞는데 네. 시장 기능을 사실은 그런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돼서 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또 나서서 그거를 일종의 좀 처벌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거꾸로.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는 같이 좀 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갖고 오신 자료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지난주에 사실은 민 주식이 한 2주 동안 미국에서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잖아요. 예.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걸 반증하기도 했지만 저희 게임스탑 같은 게 한 2주 만에 제 기억에 한 달 만에 한 400%, 5배 올랐다가 지금 아마 반토막 이상 났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행복감, 난 뭐든 사줄 거야 이런 행복감. 반면에 난 무서워 공포감 두 개로 나누는 것을 개발한 것이 이제 지금 고인이 됐을 이제 시티은행의 유명한 이제 수학 전략가 이름. 레브코비치, 토비스 레브코비치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저걸 만들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차트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심플하게 저 파란색 선이 레브코비치 차트인데 대략 좀 우리 RSI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70 넘어가면은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다양한 숫자를 넣어서 행복감은 0.38을 넘어가면 너무 이제 행복 영역. 아하. 그러니까 과매수 영역이죠. 네. 반면에 밑에 마이너스 0.27 아래로 내려면 공포인데 예. 최근 수치는 지금 0.33 거의 행복감 지수를 뚫고 아마 지난주까지 업데이트하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주는 바가 뭐냐면 저렇게 행복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 사람들이 너무 다 해피하면은 네. 그 이후로 12개월 이후 수익률은 안 좋더라.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마 흐릿하게 보이는 지금 회색 차트가 꼭대기 이후로 12개월 이후의 월별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높아지면 그 이후 12개월의 기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걸, 실제 수익률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더 사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적어도 좀 투자자들이 거의 그 외형 자산을 거의 자기 포트에 넣을 만큼 가득 넣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12개월에 대해서는 좀 기대 수준, 눈높이를 낮추고 포트폴리오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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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